네, 맞습니다. 이제 수강생 감상평입니다. 매번 우리 이정희님이 제일 먼저 올려주시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정희님은 미리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다 이제 준비해놨다가 발제자가 발제문 딱 올리면은 바로 딱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갈등을 빚다가 살인까지 날 뻔했지만 그것을 말하지 않은 아이가 후에 트라우마를 겪는다는 이야기다. 살인까지 날 뻔한 내용이 있나요? 근데 이정희는 이렇게 추리해서 읽은 거야. 이 추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소설 속에 표현된 것 가지고 그냥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까지 날 뻔한 것처럼 느낀 거예요. 나중에 뒤에 가면 또 이제 다른 분 감상에도 이거 비슷한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하은이가 혼자 집에 갔을 적에 그때 아랫집 사람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아랫집 사람이 뒷집에서 뒤에다가 뭘 이렇게 감추고 있는데, 그 감추고 있는 게 뭔지 안 나와요. 근데 감추고 있는 게 흔히 얘기해서 흉기여야 돼요. 뭐 칼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망치라든가, 뭐 어린아이가, 하은이 입장에서 보면 좀 섬찟해야 돼요. 그래서 오줌을 싸야죠. 그죠? 그래서 이게 그때 그 긴장이 고조되면서 그 공포에 그냥 오줌을 싸는, 오줌을 지리는 그런 장면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날 오줌을 지린 그날 아랫집 남자가 손에 무엇을 들고 뒤에 감추고 있었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사한 다음에 거기 갔을 적에, 그러면 이사한 하은이네 집에 어떤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이사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 역시 이 아랫집 이 사람하고 층간소음 때문에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결국 둘이 붙은 거죠. 싸움이 난 거죠. 싸움이 나서 윗집에서 신경질적으로 아랫집 남자를 뭐 예를 들어서 뭐 폭행을 했다거나 뭐 살인을 했다거나, 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도 났었잖아요. 신문에도 났었잖아요. 윗집에 있는 새로 들어온 윗집 사람이 아랫집 남자를 뭐 있다고 하다 했어요. 그래서 뭐 좁혔던가, 아니면은 아랫집 남자가 도저히 못 참아가지고 티격태격 하다가 나중에 이제 사실 요만한 싸움이 그냥 커지잖아요. 그냥 칼을 들고 가서 찔렀다고, 뭐 이런 게 있어야죠, 그죠? 근데 그거를 명확하게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었다는 걸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하은이가 1인칭 주인공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하은이가 본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그럼 본 건 뭐예요? 경찰차가 여러 대가 올 필요가 없어요. 경찰차는 한 대나 두 대면 돼요. 대신 뭐가 와 있어야 돼요? 앰뷸런스가 와 있어야죠. 앰뷸런스가 와 있고, 앰뷸런스에 누가 침대 이렇게 저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누굴 태우고 있고, 근데 태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에 실려 있는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언제야 저 팔이 늘어졌는데 뭐 피가 났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누워 있는데 덮었겠죠. 덮었는데 뭐 피가 배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죽었으면 어떻게 돼요? 또 완전히 얼굴까지 다 덮죠. 그거를 하은이가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서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살인 사건이 난 거라면은, 살인 사건이 났건 폭행 사건이 났건 앰뷸런스가 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독자들은 유추하죠. 앰뷸런스가 와 있다는 건 뭐예요? 누가 다쳤거나 죽었거나, 그죠? 그러면 만약에 죽은 걸로 표현하려면은 저기 들것에 의해서 경찰들 앰뷸런스에 쓰는 거 있잖아요. 침대, 그거 이렇게 이동 침대로 이렇게 태워가지고 저 앰뷸런스에 이렇게 태우는데, 그때 얼굴이 보였다거나, 얼굴이 보였다거나, 아니면은 얼굴이 보였는데 얼굴이 피투성이었다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죠. 얼굴이 피투성이었으면은 피투성이일 뿐 죽은 건 아니에요. 살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얼굴까지 덮어져 있다, 그러면은 살인이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아랫집 남자가 만약에 범인이다 그러면은 들것에 실려서 이렇게 앰뷸런스에 싣고, 그리고 경찰이 양쪽에서 탁 잡고 끌고 나오는데 보니까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근데 수갑 찬 사람 보니까 아랫집 남자더라.
그렇게 됐죠. 하은이 입장에서 비록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이제 6학년이죠. 저 이사를 한 거니까 6학년 어린아이의 눈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 정도는 설명이 돼요. 서술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없다는 게, 그 부분이 있다면 이게 저 사실인지 폭행인지 아랫집에서 한 건지 윗집에서 한 건지 그게 명확하게 독자들은 추리하죠. 그러면 그 폭행이 됐건 살인이 됐건 그것과 함께 예전에 하은이가 혼자 갔을 때 그때 봤던 그 트라우마, 그게 연결되면서 마지막에 나 커서도 세월이 지나서도 나이를 먹어서도 이게 트라우마가 이게 있을 것 같다. 그게 합당하죠. 타당한 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의 시점으로 쓰여진 소설이라고 해도 진부하게 느껴지는 표현들이 있었다. 근데 여기서 진부한 표현보다는 어떤 부분은 아이하고 딱 어울리는 그런 표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부분은 어린아이의 표현 같지가 않다. 뭐 그런 어휘들이 몇 개 나와요.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의 순수한 동심의 시점으로 바라보면서도 참신하게 느껴지는 표현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지금 하은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의 그 소녀의 입장에서 기술이 되었다, 서술이 되었다고 해서 이것이 동화냐? 동화는 아니에요. 동화가 되려면 여기서 서술물이 더 간단해야 돼요. 더 쉬운 표현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표현들은 비록 초등학교 5학년의 시선으로 서술이 되었지만 서술문 문장은 어른들의 문장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건 동화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굳이 동화로 분류하려면은 분류할 수 없다는 건 아니겠지만 동화로 보는 것보다는 그냥 소설로 보는 게 낫습니다. 그 다음에 초반부에 엄마를 관찰하는 아이의 2인칭 시점의 소설이라 생각했는데 우리 저 이정희님이 큰일 날 말 하시는데 2인칭 시점 소설은 없습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2인칭 시점. 근데 2인칭 시점이라고 말하는 그 작가들은 그냥 멋부리는 거예요. 2인칭 시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나중에 우리 세 번째 영상에서 오늘 소설의 시점을 따로 이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2인칭 시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서술문의 주어가 2인칭이에요. 그죠? 그럼 2인칭 뭐예요? 2인칭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하는 1인칭의 상대적 개념으로서의 2인칭이에요. 나는 어디서든지 나예요. 그런데 너는 이 사람이 너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너가 될 수도 있고 이 사람이 너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즉 내가 처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나는 1인칭인 나는 언제든지 변함이 없지만 내가 처한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2인칭 너는 나의 상대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럼 나의 상대가 되는 개념인 너가 주어가 된다고 해서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뭘 먹었다. 너는 그때 나를 보았지. 라고 서술을 했다고 칩시다. 그럼 너는 나를 보았지. 라고 말하는 사람 누구예요? 그게 결국 나예요. 그래서 2인칭 시점이라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작가들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2인칭 아니에요. 2인칭 소설이라는 건 2인칭 시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말과 글의 특징이에요. 말과 글의 제한. 이거 뭐 좀 다른 얘기인데 말과 글의 특징. 나중에 다시 언젠가 한번 얘기하겠지만 소설의 서술 기법하고 영화의 서술 기법하고 똑같아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세요.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 장면 이동하고 촬영하는 걸 다 모르까 문장으로 글로 말과 글로 표현하면 그게 소설이 돼요. 그런데 영화하고 소설하고 차이가 서술 기법이 똑같은데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영화에서는
내가 밥을 먹을 때 너는 차를 마시고 있었지. 이 나는 밥을 먹는 행위, 너는 차를 마시는 행위를 두 개를 동시에 같은 시간에 보여줘요. 이게 영화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말과 글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면은 너는 차를 마실 때 나는 밥을 먹고 있었지 라고 해가지고 너를 먼저 서술하든가, 아니면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너는 차를 마시고 있었지, 같은 시간에 내가 밥을 먹고 있을 그 시간에 동시에 너는 차를 마시고 있었지 라고 동시에라고 말을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나를 먼저 말했잖아. 너를 나중에 얘기하고, 혹은 너를 먼저 얘기하고 나를 나중에 얘기하고. 이걸 선조성이라고 그래요. 선조. 선이 움직이는 것처럼 선은 어떻게 돼요? 선은 앞과 뒤가 분명히 있어요. 이것처럼 말과 글은 앞과 뒤가 분명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고 있을 때 너는 차를 마시고 있었다라고 동시에 말을 하고 싶지만 말과 글에서는 동시에 표현이 안 돼요. 영화에서는 동시에 표현이 되죠. 왜? 두 사람을 한 컷으로 잡아서 화면에 그대로 보여주면 되니까. 그러면 관객이 느끼는 거는 둘이 동시에, 한 사람은 밥을 먹고 한 사람은 차를 마시고 있는 게 동시에 행위가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소설에서는 안 돼요. 항상 앞과 뒤가 분명히 나뉘어져요. 이게 말과 글의 한계예요. 선조성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그 말과 글의 특징 때문에 2인칭 시점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는 밥을 먹었지 라고 말할 적엔 내가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보고 있었어. 너는 어디를 갔었잖아. 너는 뭘 했잖아 라고 말하는 건 누구예요? 그 문장의 주어는 너, 2인칭이지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나예요. 1인칭이에요. 그래서 1인칭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요거를 나중에 수점 얘기할 적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런 거를 초점 화자라고 해요. 초점. 뭐예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기술을 하고 있는데 이때 초점 화자가 누구다? 아, 2인칭이다. 이건 말이 돼요.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쭉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초점이 누구한테 맞춰져 있어요? 너한테 맞춰져 있어요. 이때 전지적 작가는 나의 이야기도 하고 너의 이야기도 하죠. 그럴 적엔 2인칭이 나와요. 2인칭 초점 화자가 나와요. 그런데 2인칭 시점의 소설은 존재할 수가 없다. 왜? 2인칭 시점으로 쓴 것 누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너는 어쩌고? 너는 뭘 했고? 네. 어쨌거나 여기 있다. 나중에 얘기해야 될 건데 이거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초반부에 엄마를 관찰하는 아이의 2인칭 시점. 그러니까 엄마가 초점 화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후에는 아이의 1인칭 소설. 그렇죠. 1인칭 주인공 소설이에요. 그래도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처리 잘했어요. 이정희님은 이걸 이제 2인칭 시점의 소설이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이건 틀린 겁니다. 이런 말 이거는 그건 없어요. 제목도 적절하다. 후반부에 아이와 아랫집 사람이 만나는 것을 회상한 장면은 좀 더 자세히 묘사하고 공포스러운 심경도 더 깊게 묘사해서 아이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으로도 참 충분해요. 지금으로도 그 공포심, 아이가 느꼈을 공포심이 드러나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오줌 지르게 되는 그 부분에서는 뭐 흉기를 봤다거나 아니면 어떤 흉악한 모습을 봤다거나 그 아랫집 남자의 어떤 본생, 어떤 살기를 느꼈다거나 어린아이 입장에서, 하은이 입장에서 그게 뭐 칼을 들고 있었다거나 이런 게 나왔어야 돼요. 그래, 그런 것이 더 자세히 나오는 것이, 그런 문학적 장치가 있어야만 나중에 독자들도 그 공포심을 같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층간소음이 왜 살인이 일어날 수 있는지 알 수 있게 된 소설. 그렇죠. 층간소음 아주 사소한 데서 비롯해요. 아니 뭐죠, 어린애가 뛰는데 밑에서 누가 왔어요. 처음에는 저 아파트 관리소에서 연락이 오겠죠. 저 수희 아저씨가 아래층에서 자꾸 불만이 제기됩니다. 윗집 조용히 좀 해주세요. 아이들 뛰는 것 좀
자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겠죠. 처음에는 이게 한두 번 지낸다가 그 다음에는 아랫집에서 올라와요. 문 두드린다. 그러다가 이제 처음에는 뭐 죄송합니다 이랬다가 이게 몇 번 반복되다 보면은 아랫집에서 신경질 내는 거죠. 근데 윗집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신경질 내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잘하면서 뛸 수도 있는 거지 말이야. 예.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에 이제 싸움이 크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그 흔히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거 있잖아요. 분노 조절 장애. 그럼 뭐 칼 들고 올라오는 거죠. 근데 칼만 들고 올라왔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야구 방망이가 있었거나 아니면 공피체가 있었거나 휘두르는 거죠. 그죠? 그러다가 결국 폭행이 되고 상해가 되고 살인이 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지만 그 속에 엄마와 아이의 다친 관계, 아이의 마음을 터놓지 못해서 결국 트라우마를 겪게 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묘사했으면 어떨까? 아니면 아예 빼든가. 여기서 엄마의 우울증이 나온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엄마가 우울증이라는 것보다 좀 소심했으면 좋겠어요. 소심한 여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느끼기에 엄마가 자꾸 저자세로 나가는 거, 소극적인 그런 부분하고 연결되면 그냥 아이의 트라우마로 그냥 끝날 텐데, 여기서 엄마의 우울증이 나오니까 이 우울증하고 겹쳐져서 또 뭔가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아파트에 경찰차들이 와 있고 흉흉한 일이 일어났다는 사람들의 대화를 보고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아랫집 사람이 결국 일을 낸 것인지 아니면 윗집 사람이 된 건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건인지 상상을 하게 만드는데, 대부분 독자들은 상상을 어떻게 해요? 예, 아랫집 사람이 윗집 사람을 혹은 윗집 사람이 아랫집 사람을 뭔가 있었구나 그렇게 상상할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문학적 장치로 뭔가 더 있으면 아까 얘기했죠. 예, 앰뷸런스라든가 아니면 수갑을 찬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오히려 더 확실하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대화를 서술문에 포함시킨 이런 작품의 경우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을까? 아까 얘기했죠. 장점은 뭐냐면 심리예요. 심리를 잘 표현해낼 수가 있어요. 아까 저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와 하은이하고 저 아랫집 남자하고의 대화 계속 이어지잖아요. 점점 고조돼. 긴장이 고조되고 공포가 더 고조돼요. 그 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대화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울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서술문 잘못 쓴 경우에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올라온다라는 이 작품 속에서의 대화 표시를 안 하고 그냥 서술문성이 포함시킨 거 아주 잘했어요. 어떤 거는 서술문성이 그대로 포함됐죠. 어떤 거는 대화 표시 없이 행가리를 해놨죠. 예, 둘 다 기가 막히게 잘 해놨어요. 저는 아주 장점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미진님, 줄거리 간단하게 하시고 감상표현, 구성과 문장이 안정적이라고 해요. 그렇죠? 사건의 복잡한 이면을 서술하기에는 아이의 1인칭 시점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겠죠. 그죠? 그런데 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니까 1인칭 주인공의 눈으로만 서술하면 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다, 나이가 많다, 전혀 관계가 없어요. 서술자로서는. 왜? 보이는 것만 알려주면 되니까. 내가 아는 것, 하은이가 아는 것, 하은이가 보는 것만 서술해주면 돼요. 다만 그게 부정확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도대체 뒷집에 뭐를 숨기고 있었지? 흉흉한 일이 뭐지? 하은이가 봤을 테니까 하은이가 본 대로 얘기를 해줘야죠. 그 다음에 아이의 시선에서 묘사한 거 적절하고 표현력이 좋다는 것도 지적했어요. 어른의 시선으로 서술되는 부분들이 눈에 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 아까 얘기했어요. 그리고 직접 겪고 있는 아이의 서술 또는 대화문으로 바꾼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엄마의 우울증을 초등학생인 외손녀에게 말할 필요가 있었는지. 좀 뜬금없죠. 외할머니가 손녀에게 네 엄마가 우울증이 있다 이 얘기 하면 안 되죠. 뭐 그렇게 그럴 좀 철딱선이 없는 외할머니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라면은 외할머니가 외손녀한테 네 엄마 우울증이 있다 이 얘기 안 하죠. 여기 아주 좋게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네? 정미진님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네. 할머니와 엄마의 대화 속에 언뜻 들었는데 아 엄마가 저런 아픔이 있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느껴야죠 하은이가. 그죠? 네.
그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작품의 에피소드로 삽입했으면 독자가 확실하게 가부를 짐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뭐 뒷짐진 거, 뒤에 뭐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1인칭 화자다 보니까 모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은이의 시선에서, 하은이의 그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충분히 서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아랫집 사건을 겪으며 바라는 것이 무엇일지 궁금했다. 여기서는 뭘 바란다 이게 아니죠. 뭘 바라는 게 아니라 아랫집 때문에 아랫집 사람이 올라와서 뭐 하는 거. 그것 때문에 제목이 올라온다가 뜻하는 것은 뭐예요? 공포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를 이야기한 거니까. 그 다음에 정미진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문 현관문. 근데 우리들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아파트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현관문이 있어요. 여기 흔히 대부분 현관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또 문이 있죠. 문이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뭐 신발장이 있고 뭐 이쪽에 화장실이고 뭐 이쪽에 방이 있고 뭐 이럴 거예요. 그런 쪽에 이 아파트 이 집에 여기 예를 들어서 뭐 302호라고 하는 요 아파트의 입구 요게 대문입니다. 대문. 그리고 요거를 현관문이라고 해요. 요걸 현관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 많이들 이 아파트 입구, 아파트 출입구, 그죠? 그 출입구를 아파트 자기 그 호수의 출입구를 흔히 현관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통용이 돼요. 근데 정식 명칭은 요것이 대문이고 요것이 현관문이에요. 그래서 요 아파트 이제 문 열고 들어가면 요 공간이 있잖아요. 요 공간이 현관이에요. 요게 현관이에요. 요 현관에 뭐가 있어요? 뭐 신발장도 있고 뭐 우산장도 있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리고 요 현관하고 이 거실하고 여기 거실인데 이 거실하고의 구분하기 위해서 여기 문이 있어요. 이거 미닫이로 하기도나 뭐 아니면 뭐 열거나 이러는데 이것이 조금 평수가 좀 좁은 경우에는 요게 없는 경우도 있어요. 현관문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아파트 구조상의 명칭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요게 대문이고 요게 현관문입니다. 근데 대부분 이걸 현관문이라고 안 하고 이걸 현관문이라고 해요. 많이들 그렇게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구조상의 정식 명칭 대문하고 현관문입니다. 알아두세요. 여기 지금 정미진님도 아파트인이 통상 현관문으로 지칭해 왔는데 사전점검이라는 맞는 단어로 하던다. 새로운 거 알았다. 근데 그냥 계속 현관문이라고 했는데 그걸 대문이라고 소설 속에 나오니까 이게 뭐지 어색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다. 소설을 통해서 하나 배운 겁니다. 다시 여기가 대문, 이건 현관문입니다. 유기영님 소설 이런 소설이다. 좋았던 부분이 뭐다? 층간소음 문제로 고민하는 엄마와 가끔씩 그 문제로 다투는 아빠와의 문제, 아래층 남자의 모습, 심리 상담을 받는 자신의 상황 등이 하은의 시점에서 잘 묘사되어 있다. 맞아요. 딱 하은의 시점에서 묘사가 됐어요. 다만 중간중간에 어휘가 어른스러운 그런 어휘가 있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뭐냐?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 아파트 대문이 등장함으로 배경화면이 혼란스럽고 상상이 되지 않다. 지금 유기영님도 이렇게 생각한 거야. 대문 그러니까 대문은 저 단독주택에 있는 거 그거 대문인데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배경이 아파트인데 대문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떠올리지 못하고 단독주택의 대문을 떠올리니까 여기 분명히 아파트라고 했는데 대문이 뭐야? 이렇게 유기영님도 헷갈리신 거지. 헷갈리지 마세요. 앞으로 아파트에도 대문입니다. 아파트 들어갈 적에 처음 들어간 거 어떻게 수의실에서 문 열고 들어가죠? 그거는 뭐라고 그래요? 아파트 출입문이에요. 몇 동 출입문입니다. 그리고 내 집은 뭐예요? 내 집은 302호야. 302호 문을 열고 들어가요? 그게 대문이에요. 그리고 대문에 현관이 있어요. 신발장도 있고 문을 열고 다시 들어가죠. 신발 벗고 그게 현관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근데 지금 아파트 그냥 문 열고 들어가는 거, 그죠? 그걸 대부분 현관문으로 그냥 통용을 하고 있죠. 잘못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부도 열심히 해서 외국 가서 공부도 하는 엄마가
하은을 임신하게 되는데 중간에 엄마와 아빠의 연애 사건이 간단하게라도 묘사되었다. 쓸데없는 겁니다. 여기에 엄마 아빠의 연애 모습 들어가면은 올라온다라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올라온다하고 관계 있는 것만 서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편 소설에서는 하나의 주제, 그 주제하고 관계 없는 건 다 빼야 돼요. 여기서 엄마 아빠 연애담 아무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저는 이 소설 오히려 잘한 거예요. 그런데 유기영님은 역시 다 지적을 하잖아요. 1층 남자가 수갑을 채우는 장면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다. 정확한 거예요. 그 부분이 아쉬운 거예요. 경찰자가 출동하고 흉흉한 일도 있지 세상 무서워 너 어디 살겠나 하며 큰 사건을 암시하는데 구체적으로 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2층 남자가 수갑을 차고 내려오는 거 뭐 이런 거라도 양쪽에 경찰이 딱 들고 가잖아. 아니 아까 얘기했듯이 앰뷸런스에서 뭐 이렇게 들것에 이렇게 타는데 뭐 덮여져 있다거나 덮여져 있으면 죽은 겁니다. 아니 지금 너 얼굴에 피투성이 나거나 뭐 이런 게 있어야지. 제목 올라온다는 적정성이 의문입니다. 전혀 의문도 하실 거 없습니다. 올라온다는 제목 쓸 수 있습니다. 동사 쓸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김은주님. 올라온다라는 제목은 항의를 하러 올라오는 아래층 남자에 대한 긴장감을 적절 느끼게 해줘. 그렇죠. 항의의 모습을 세밀하게 보여준 점이 독자로 하여금 항의를 받는 쪽의 괴로움을 더 크게 공감했다. 작가님 혹시 아래층에 사는 사람이 화자로 등장하는 소설을 쓰실 계획은 없는지요? 뭐 그렇게 쓸 수도 있겠죠. 내용이 달라질 거예요. 초등학교 5, 6학년에게 어울리지 않는 어조. 그렇죠. 아까 지적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소설을 초등학교 고학년이 읽을 수 있는 동화로 바꿀 수 있을까? 바꿀 수 있죠.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서 이 공포, 긴장 조금 완화해야죠. 어린아이들이 읽을 거니까. 그리고 문장이 더 쉬운 문장이 돼야 됩니다. 지금 문장은 어린아이의 문장이지만 어린아이의 어휘로 된 문장이라고 하더라도 문장이 길고 그 문장이 어른들의 문장이에요. 어른들의 문장과 아이들의 문장은 어때요? 구조가 간단합니다. 구조가 복잡하진 않아요. 문장 구조가 간단합니다. 동화에서는. 어떤 점을 생각해야 될지 바로 그런 겁니다. 문장을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박은주님 사회문제로까지 연구를 했고 안타까운 마음 들었대요. 박은주님은 완전 독후감 비슷해요. 사용하는 단어도 어린애 같지가 않고 행동도 성숙한 면이 보인다. 이게 뭐냐면 여기 냉장고 열어보고 가스밸브 확인하는 게 나오는데 평소에 하은이가 엄마를 도와서 이런 일을 했었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면 처음에 나갈 적에 즉 아빠 출장 가고 아빠하고 대파 싸웠죠? 그리고 그 이튿날 아빠 출장 갔어요. 닷새 동안 외가로 이제 피신을 해요. 외가로 피신할 적에 엄마가 물어봐야 돼. 하은이한테. 하은아 가스밸브 잠궜니? 저기 냉장고 잘 닫혔디? 그렇게 하은이한테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럼 하은이가 확인했어. 다 내가 다시 확인했어. 이렇게 하은이가 대답을 하면 되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혼자 와가지고 다시 가스밸브 또 확인하고 냉장고도 보고 말이 되죠. 그러니까 냉장고도 열어보고 가스밸브도 확인하는 면에서 일반적인 아이들 같지가 않다. 일반적인 아이들은 이러질 않죠. 근데 하은이는 이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아니면 아예 빼든가. 그죠? 일반적인 어린이처럼. 화자가 하은이가 아닌 엄마였으면 어땠을까? 남편과의 갈등, 아랫집 사람과의 갈등, 아이들 육아 문제와 이사 등의 문제들을 표현하기에 더 쉬웠을 것 같다. 그러면은 하은이가 느끼는 공포, 긴장, 트라우마 얘기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점 내에서 다시 얘기하겠지만 시점에서는 누구 시점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요. 내용이 달라져요.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바꾸어서 아랫집 사람의 입장에서 층간소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다. 그렇게 써도 되겠죠? 또 내용이 달라질 겁니다. 그 다음 외할머니가 초등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줬을까? 우울증하는 거. 여기 또 지적을 하잖아요. 여기가 맞습니다. 하은이가 엄마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미안해 하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답답하다고 하죠. 근데 그게 오히려 답답하다고 느꼈으면은 작가가 잘 써놓은 거예요. 답답하라고 그런 거니까. 그 다음에 김재영님. 올라온다는 제목이 적당히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아래층 남자가 올라온 행위와 그로 인해 공포감이 올라온다는 점을 포괄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좋다. 맞습니다. 올라온다는 제목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엄마와 아이의 역할이 전도된 상황이다. 결국 아이를 병들게 할 것이다 라고 김재영님이 말씀하시는데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감상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전도된 상황은 결국 지금 우울증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우울증을 아이가 엿듣는 것이 돼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엄마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이 아이가 알고 하은이가 알고 직접 나서서 엄마를 돕고 그리고 엄마는 하은이에게 의지를 하고 그리고 외출할 적에는 하은아 뭐 챙겼니? 가스밸브 잠궜니?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전기 코드 뺐니? 뭐 이런 것도 확인해야죠. 그렇죠?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은이가 일정 부분 비록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아버지가 출장 가고 안 계실 적에는 집에 와서 어린 동생하고 나이 차이도 있으니까 소녀 가장 같은 집안에서 아버지가 안 계실 때는 아빠가 안 계실 때는 집안에서 엄마를 오히려 보살피는 가장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랫집 남자가 마주친 날의 이야기를 맨 마지막으로 남겨둔 역순행적 구성. 이게 끝까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잡을 수 있었던 것도 좋다. 예, 이거 구성 참 잘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집에 아빠 있니? 없어요. 집에 엄마 있니? 없어요. 집에 누구 있니?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렇게 이 점층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술자가 느꼈을 공포가 생생하게 표현되었다. 서술자, 즉 누구예요? 하은이죠. 하은이가 느꼈을 공포, 생생하게 표현됐다. 대화와 행동을 통해 심리를 드러내는 작가의 솜씨가 훌륭하다. 예, 잘 쓴 거예요. 가끔 어린 서술자 어린이답지 않은 성숙함이 보인다. 그건 여러 명이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 정체가 뭘까? 마지막에 정체가 뭘까 했어요. 어떤 때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고 어떤 때는 어른의 모습이고 근데 소녀 가장들 모습 보면 그래요. 하는 거 보면 참 행위나 말도 어른스럽게 행동하고 또 어떨 때 보면 완전히 진짜 아이 같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아이는 하은이는 오히려 그런 두 가지 어린아이의 모습과 어른스러운 모습 두 가지를 다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아이로 이렇게 묘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서술을 해줬어야 됩니다. 황선홍님이 딱 지적했어요. 그래서 왜 65쪽에 없어요는 큰 따옴표를 왜 썼을까? 예, 큰 따옴표가 있는 건 그거 하나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것 같기도 하다. 이 글을 쓰신 분, 그러니까 올라온다라는 작품을 쓰신 분의 의도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 이 작품에서 없어요 라고 한 큰 따옴표 한 부분은 강한 부정은 긍정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로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다른 거는 저기 따옴표 표시 없이 그냥 막 서술문 속에다 집어넣고 아니면은 행가리만 했을 뿐인데 요거는 따옴표를 큰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대화 표시를 하고 없어요 라고 썼을까? 요거는 상담 선생님과 엄마가 또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것을 더 강하게 그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없어요 라고 강하게 부정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강한 부정은 긍정이다. 그런 의미로 반어적으로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어가지고 강조한 것이 아닌가. 저 혼자 이 글을 쓰신 분은 어떤 의도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실수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의도로 읽고 싶어요. 그 다음에 흉흉한 일이 아랫집 아저씨랑 연관이 있는 것처럼 살짝만 보여줬으면 예. 그렇죠. 아랫집 사람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 사건이다. 보여줘야 돼요. 전체적으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전 느낀 게 참 잘 썼다. 그런데 62쪽, 63쪽 지금 아무도 지적을 하는데 단락이 길어요. 단편 소설에서 단락이 이렇게 길면은 진짜 안 좋아요. 단락 긴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62쪽, 63쪽부터 벌써 대화가 문장 속에 삽입이 돼요. 삽입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65쪽에 저기 누구야 상담 선생님하고 미술 상담 선생님 그 다음에 어디에요?
그 다음에 66쪽에 누구? 저기자고 아랫집 사람하고 얘기하고 그 부분을 보면은 서술문 속의 대화 상담 선생님하고 저기 저 하은이하고의 대화가 서술문 속에 그대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65쪽 위에입니다. 네. 잘했어요. 아주 서술 속의 대화 포함에 아주 좋은 예예요. 이게. 그리고 66쪽에 그 아랫집 남자하고 하은이하고 대화한 거 대화 즉 따옴표 표시 없이 행가리만 해가지고 대화를 구분해 놨어요. 요거는 요것대로 또 아주 좋은 예가 됩니다. 그래서 65쪽 위에 있는 대화 서술문 속의 대화 66쪽에 있는 행가리 한 대화 표시 없는 대화 둘 다 아주 잘했어요. 아주 좋아요. 좀 칭찬해 주고 싶습니다. 그 흉흉한 일도 다 있지 세상 무서워서 어디 살겠나 무슨 일인지 우리 모르죠. 그 다음에 대화를 서술에 포함시킨 경우도 그랬고 대화 표시 없이 따옴표 없이 행가리 하는 경우도 그랬고 둘 다 아주 잘했다. 아랫집 남자가 윗집 남자를 살인한 걸까 혹은 그 반대일까 좁힌 걸까. 아랫집 남자의 그 외양 외모 그 다음에 성격 그것이 나중에 그저 하은이가 오줌을 지린 그날 거기 좀 더 자세히 묘사가 돼 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겠는가. 저 완전히 개인적인 욕심입니다. 수정 잘 해가지고 이 작품 쓰신 분 이 작품 수정 잘 해가지고 아마 곧 있을 거예요. 부천문화재단에서 부천시민 작가교실이 아니라 부천 신인문학상 공모를 할 거예요. 거기에 한번 응모해보면 어떨까. 그 정도로 잘 된 작품입니다. 지금 지적한 거 여러 가지 나왔죠? 그것만 살짝 고쳐서 이렇게 수정해서 쓰면 분량이 제 생각에는 오고지 한 3배 정도가 늘어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제 생각에는 제 추정은 그래요. 그렇게 보완을 해서 잘 다듬어서 신인문학상에 응모하면 어떨까. 잘된 작품입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는 소설의 시적 이야기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서입니다.